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영어 논문에 사용되는 영어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할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고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이 현재 PPT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we propose, present, introduce 이런 동사들만 쓰이고, 예를 들어 뭐 invent 이런 동사 같은 건 잘 안 쓰인다. make 뭐 이런 것도 안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연구를 제안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제안했다 할 때 쓰인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라는 말을 할 때는 our method 혹은 our approach 그리고 our framework이라고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더 이제 proposed, 더 proposed method, 이게 되게 관용어구처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뭐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은 제시된 방법,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our method도 이제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근데 일부 학계 쪽에서, 즉 공학 쪽에서 our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합니다. 이게 AI 분야에서는 our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근데 AI 분야가 아닌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our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면 오히려 약간 문법이 어긋나다고 볼 정도로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현인 the propose method가 좀 더 많이 쓰인다. our보다 좀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propose method뿐만 아니라 the propose model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요. the propose approach 뭐 이렇게도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proposed라는 형용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관찰했다 할 때 observed나 이제 discover, notice, find라고도 하는데 demonstrate이라는 것도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indicate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을 암시한다, 무엇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 indicate이라는 동사를 써서 this result 혹은 the result indicate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different from, differ from, unlike 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은 이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많이 쓰이는 게 compared to입니다. 우리가 이 compared to 뒤쪽에 메소드 이름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메소드와 비교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와 비교하여 우리의 메소드는 어쩌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싶다고 할 때 unlike 메소드, unlike 뭐 different from 어떤 메소드 이렇게 쓰지만 compared to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하이버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while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이버랑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while promising, 즉 이제 promising이라는 뜻이 약간 가망성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망성 있지만 이런 테크닉들은 struggle with 어떤 것 때문에 약간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구성 표현은 AI 분야에선 거의 안 쓰인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denote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 쓰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define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is computed, express this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specifically라는 부사와 함께 우리는 뭐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논문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거의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분야와의 좀 차별점이 되겠는데요. 다른 분야는 과거 시대를 중간중간 섞어서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에 쓰고 하는 식이 좀 많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논문은 대부분의 그 대부분의 이 영어를 현재 시제로 많이 작성한다. 이 현재 시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즉 이 저자와 읽는 독자를 위로 함께 얘기를 하면서, 위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현상이 이렇다
앞으로 뭐가 나올 거다 라는 식의 그 읽는 독자를 생각을 하면서 적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를 써서 실험 수행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험 수행조차도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수행 같은 경우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현재형으로 쓴다. 그때 위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독자와 쓴 저자들이 함께 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현재 완료라는 게 한국어에 없는 시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뭐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 어떤 방향의 연구가 되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할 때에는 모두 다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해서 어쩌고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NLP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연구 동향, 축적된 성과를 언급할 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와 어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사실 영어에서의 더와 어 사용법과 논문에서의 더와 어 사용법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뭐 특별한 더 어 사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영어의 더 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논문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특정한 한계를 나타낼 때, 특정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을 나타낼 때 더를 쓰는 것이고, 어나 언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뭐 영어의 상식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의 더 이 정관사 부정관사 표현은 좀 많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셀 수 없는 거에선 무관사를 써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feature extraction 같은 것은 automatic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뭐 뭐 unautomatic 뭐 이런 식으로 안 쓰죠. 그래서 무관사는 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트레이닝이라는 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안 쓴다 라고 하는 게 무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표현에 흔히 하는 실수들을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최초로 우리가 메소드를 언급을 할 때, 우리의 메소드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더라고 쓰는 게 아니라 노벨 메소드 이런 식으로 최초의 우리의 방법론이 등장할 때 노벨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노벨은 사실은 더랑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벨 메소드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 최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만 노벨이라고 얘기하지 그 이후에 언급할 때는 뭐 굳이 노벨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우리 그 논문상에서 우리의 메소드 언급할 때 노벨 메소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프로포즈 메소드, 더 프로포즈 메소드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r과 더를 쓰는 건 영어적으로 완전히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our 같은 소유격 대명사에는 더를 안 쓰는 것이 영어 문법상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te of art라는 게 이제 흔히 줄여서 SOTA라고 부르죠. SOTA 이런 식으로 SOT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SOTA라는 게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흔히 쓰는 논문에 쓰는 이 관용어구가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원래 뜻은 첨단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 혹은 소타라고 썼을 때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타를 달성했다. We achieved the SOTA performance 할 때 더를 쓰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소타를 쓸 때는 더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comparing to, comparing with 혹은 same with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전치사 관련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라는 표현을 쓸 땐 comparing to가 아니라 compared to고요. 비교되어 라는 식으로 쓰는 게 영어적으로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same 같은 경우도 same은 보통 as랑 많이 쓰이죠. 그래서 same as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same with이라고 쓰는 경우가 뭐 완전히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same도 앞에다 더를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약간 더 same이 어디 쓰이고 그냥 same이 어디 쓰이고 이것도 좀 익숙해지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 같은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periment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이거는 실험 수행 과정이라는 게 셀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복수형으로 관행적으로 써서 셀 수 없는데 이제 뭉치 집단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 논문에서의 관행적인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igure 1 어떤 그림이나 테이블 1 이런 것을 언급할 때 더는 붙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미래형은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논문에서 모호한 표현과 그리고 약간 과도한 형용사 사용을 굉장히 많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쓰면 사실 논문이 불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죠. very good, very good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해야 되겠고요. significantly better 뭐 이런 것은 뭐 완전히 피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더 좋은 표현은 뭐 이런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much faster가 아닌 실제 수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 것, many experiment가 아닌 실제적으로 몇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experiment인지, 그리고 various method가 아닌 특정 방법들을 언급해주고, 그리고 recently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써서 피해야 될 표현은 아니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해야 될 표현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약간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장들이 있는데 이건 피해야 될 표현은 맞지만 사실 논문엔 굉장히 많이 사실상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is well known that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건 사실 뭐 논문 작성에 있어서 피해야 될 표현이다라고 많이 가르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문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쓰이고 있고요. 딱히 뭐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뭐 좀 더 명확하게 쓰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문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important note that 이것도 논문에 이제 좀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피해야 될 표현이긴 하지만 좀 피하면 좋긴 하지만 반드시 뭐 여기 2번에 있는 얘네들은 반드시 뭐 안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we think that, we feel that, obviously는 뭐 약간 쓰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clearly, of course 이런 것들은 뭐 we think, we feel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장 표현들은 이제 오른쪽과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거의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eems to라는 표현, seems to work.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might improve. 우리가 아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이제 could be useful. 이 우리의 방법론이 좋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되겠고요.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다 빼고 쓰면 됩니다. might improve 대신에 improve 쓰면 됐고요. seem to work 대신에 work 쓰면 되겠고 try to address가 아닌 그냥 address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황한 표현 대신에 간결한 표현이 권장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장황한 표현들이 사실 논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고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뭐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대신에 to address this problem이라고 이제 in order to를 to로 바꿔 쓴다든지 due to the fact that 어쩌고 대신에 그냥 뭐 because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권장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위쪽 문장들도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건 절대 써서 안 된다, 이건 틀린 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몇몇 제가 얘기하는 틀린 건 아니고 써도 뭐 큰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이나 메소드나 이런 섹션들을 작성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이 써면 좋은지를 예시 문장들을 적어 놓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s emerged as a critical challenge in 어쩌고 이런 식의 혹은 plays vital role 혹은 plays a pivotal role이라든지 crucial role이라든지 이런 식의 중요한 롤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식의 얘기라든지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어쩌고 빠른 발전과 더불어서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 따른 발전과 더불어서 이 토픽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to address this challenge나 prior work has explored several approaches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봐오면서 단어들이 되게 중복되네. 예를 들어 address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prior work이라든지 explor라는 동사도 많이 났고 existing은 진짜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페이지 내에서 뭐 한 10번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내에서 한정된 단어로 조합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느낌이지 우리가 자유롭게 영어를 작성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논문은 그런 형태의 영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약간 한정된 형태의 영어로 우리가 뜻을 조합해서 쓰는 게 오히려 논문 영어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되겠고요. 이것도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항들이고 어드레스 대신에 overcome이 많이 쓰인다. 어드레스도 많이 쓰이는데 overcome도 가끔씩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o address this limitation도 쓰이지만 to overcome this limitation도 굉장히 꽤 쓰이는 표현이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n this section 어쩌고 하겠다. 뭐 we describe 어쩌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도 사실은 이런 동사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넣으려고 예를 들어 we present나 we describe나 이런 동사들이 쓰이는 표현이다. 그리고 elaborate 이라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영어 동사인데요. elaborate은 자세하게 설명하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elaborate은 뭐 영어 구어체로 표현하면 we are talking about in detail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elaborate이라는 표현으로 논문에서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섹션들은 each component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elaborate는 이제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단계를 설명할 때 first, next, 뭐 finally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식을 쓸 때는 뭐 mathematically 혹은 formally 이런 식으로 하고 we define 혹은 we denote, we express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demonstrate이라는 동사, evaluate이라는 동사, compare이라는 동사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그리고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중에서 이 the effectiveness of 이 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프로치의 효율성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의 효율성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isting method라고 해서 existing method라고 해서 우리가 existing이라는 이 형용사 구죠. 예, 형용사를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는데 prior라는 것도 꽤 쓰입니다. 그래서 prior work 혹은 existing work 혹은 뭐 prior method, existing method 다 맞는 표현이고요. prior도 쓰이고 previous도 쓰입니다. 그래서 previous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previous work, previous method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은 existing이 맞습니다. prior랑 previous는 좀 더 덜 떨어진이라는 느낌을 좀 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이는 좀 낡아 빠진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existing을 쓰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or랑 previous를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뉘앙스 자체가 그 두 단어가 지금은 안 쓰이고 좀 낡고 오래되고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existing, 현존하는 뭐 이런 식의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겨 1, 테이블 1 이런 거에서 우리의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테이블 1 summarize 어쩌고 as shown in figure 3 그 다음에 이제 figure 3에 대해서 보듯이 라는 식으로 해서 as shown 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가 되겠고요. demonstrate라는 동사가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The result demonstrate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we observe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나와 있는 이제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conclusion에서는 이제 conclusion은 과거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we have proposed 혹은 this work introduced 우리는 무엇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propose 했다 이렇게 쓰고 우리의 finding은 뭐를 의미한다. 우리의 result는 뭐를 암시하고 뭐를 증명했다. 그리고 demonstrate는 사실 증명하다라고 이제 영어 단어 사전엔 그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요. demonstrate는 증명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언급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rove랑 demonstrate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증명했다라고 보통 말을 할 때 한국어의 증명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prove랑 demonstrate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영어에서 prove랑 demonstrate는 되게 다른 개념이고요.
근데 한국어로는 둘 다 이제 증명했다라는 개념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되긴 합니다. 근데 prove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의 사실이 되겠고요. demonstrate은 절대적으로 진리의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을 demonst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논문에서 증명했다라고 할 때 prove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은 약간 경험을 통해 증명한 것이지 완전하게 100%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prove는 수학에서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we prove 어쩌고 하면은 그 수학 증명을 통해서 정말로 증명된 경우 그때만 prove를 쓰고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검증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증명은 demonstrate를 써야 됩니다. 그때 프로브를 쓰면 되게 큰일 나고요. 그때 프로브를 쓰면 이제 논문 리젝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emonstration이라는 걸 써서 실험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퓨처워크로 뭘 하겠다, 뭐 이제 포텐셜 디렉션은 어쩌고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컨클루전에 쓸 수가 있다. 퓨처워크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어 표현을 쓸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약어 사용법입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 약어를 사용할 때 플레임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정의하고요.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하고 다시 풀어 쓰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사용할 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플레임을 한 번만 사용을 하고 끝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설명 안 한 점이 앱스트랙과 본문은 별개 문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의 정의한 약어도 본문에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앱스트랙은 별도의 문서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앱스트랙에서 정의한 약어도 다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CNN이라고 약어를 정의했으면 그 이후에는 CNN이라고 계속 적어야 되고요. 다시 풀어서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VLM을 한번 약을 정의했으면 이후에는 계속 VLM, 그리고 NLP를 한번 정의했으면 NLP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없이 약어 먼저 사용하는 것은 틀렸고, 정의 후에도 플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틀렸고, 사용했다 안 사용했다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에서 이미 한번 정의한 LLM이라는 약어도 인트로덕션에서 다시 얘기할 때 한 번 더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한번 정의를 한 거니까 LLM을 계속 이제 써야 되겠고 풀네임을 쓰면 안 됩니다. 앱스트랙은 이제 인트로덕션과 별개의 문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어 과정이 두 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앱스트랙에서도 한 번 정의가 된 거고 논문 본문에서도 한 번 정의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일반적으로 약어 정의를 잘 안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거가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긴 힘든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약어들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의가 없이 사용 가능한 약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어서 약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될 텐데요. 아래 얘기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AI 같은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GPU는 뭐 Graphical Processing Unit 뭐 이런 약어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이고 누구나 아는 약어이기 때문에 굳이 플레임을 쓰고 정의를 한 다음에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약어를 쓰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이름은 일반적으로 약어의 정의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약어 없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파이 같은 경우도 얘가 무슨 캐네디언 뭐 인스티튜트 어쩌고 이런 식의 약어입니다. 근데 그냥 사이파라고 많이 쓰죠. 엠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넷 그리고 코코 이런 것들도 데이터셋 이름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지 않고 약어 그대로 처음부터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플레임을 처음에 한번 언급하는 게 권장이 되긴 하는데요. 학회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레임을 언급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셋을 쓸 때는. 저널에는 불량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약어를 굉장히 많이 정의하는 것은 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런 우리의 모듈 이름을 약어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약어를 정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너무 과도하게 줄였으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일부 이제 너무 짧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 단어에 대해서만 약어를 정의를 하고 짧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약어를 정의지 않고 플레임을 쓰는 게
계속 플레임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한 번만 사용할 영어는 정의하지 않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형이 이제 사람들이 한국어에 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특히 CNN을 적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부르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단수형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자체가 복수형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CNN은 CNNs라고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것도 약어에도 이렇게 s를 소문자로 써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CNN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관사를 사용해서 어CNN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CNN 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관사를 사용할 때 어와 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 영어 문법이긴 한데 언을 사용하는 거가 뭐 뒤에 모음이 있으면 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발음상 앞에 모음이 있으면은 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는 RNN입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 AR 발음이 이제 A로 시작하기 때문에 RNN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논문에 특정된 문법이 아니라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리퍼런스 섹션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리퍼런스 섹션이 저널 학회마다 양식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저널이 그런데요. 학회는 사실은 리퍼런스는 그냥 약간 통일성 있게만 쓰면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약간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대부분 학회에서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근데 통일성 있게 써야 됩니다. 이제 향후에 제가 얘기 드릴 그 양식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모든 레퍼런스를 똑같이 그 형식대로 써야 되는 그거는 이제 지키되 무슨 형식을 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널은 근데 이제 원칙이 엄청나게 상세하고 다양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할 정도로 굉장히 레퍼런스 섹션은 엄청나게 지켜야 될 게 많고 뭐 볼드체, 점, 뭐 마침표 위치, 세미콜론 위치, 이탈릭체 위치, 그리고 저자 이름, 이름 성수인지 성이름 수인지 약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저자가 3명 이상일 땐 ETL 쓰는지 안 쓰는지, 풀네임을 쓰는데 뭐 10명까지 쓸지 11명까지 쓸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널마다 다르고 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정확히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레이텍이나 레이텍에 이제 빕텍이라는 장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는 일반적으로 엔드노트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어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특정 저널에 맞게 형식을 변경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쓰면은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읍텍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레이텍을 할 수만 있다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고 엔드노트는 유료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구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엔드노트를 학생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운로드 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화의 스타일의 예시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게 이 참고 문화 스타일이 저희가 이제 IEEE 스타일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이 IEEE 스타일이라고 해서 모든 IEEE 저널에 이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EEE 스타일은 그냥 한 개의 예시일 뿐이고 IEEE 저널 내부에도 굉장히 이것과 변형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는 데도 있고 자기만의 독자 이 레퍼런스 체제를 구축한 저널들이 뭐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IEEE 스타일이라고 해서 IEEE에서 이런 형식이 다 쓰이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스타일의 이름 자체가 IEEE 스타일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저자 이름의 앞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점을 한 개 쓰고요. 한 칸에 띄고 저자 성을 씁니다. 이게 1저자가 되겠고 콤마를 쓰고 한 칸 띄고 2저자의 이름을 쓰고 약자로 쓰고 점을 하나 쓰고 한 칸 띄고 성을 쓰고 콤마 이런 식으로 모든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는 논문 제목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표기를 하고 따옴표 안에다가 콤마를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학회 여기서 학회인데요. 학회를 이제 풀네임으로 쓰고 이때 이제 학회의 주요 포인트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연도, 출판 연도랑 페이지 넘버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IEEE 스타일인데 앞서 말했다시피 IEEE 스타일이 전체 IEEE 저널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저널의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징은 이제 숫자로 이제 인용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제가 이제 사이테이션, 인라인 사이테이션의 예시들은 다 IEEE 스타일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숫자가 아닌 그 논문의 저자의 성을 쓰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큰 따옴표를 표기해서 쓰고요. 첫 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원본 논문 제목이 대문자를 썼더라도 소문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A만 이제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원본 논문이 대문자더라도 IEEE 스타일이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논문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가 그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고 바꾸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고 대신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저자 이름을 풀네임을 쓰면 안 되고 약자가 있고 한 칸 띄고 점도 써야 되고 콤마로 구분하고 따옴표로 이렇게 논문 저거를 묶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트립 스타일이 굉장히 덜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요. 뭐 지키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PA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라인 사이테이션, 즉 논문 본문 내 사이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1번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자 이름과 그리고 출판 연도를 인용하고 소괄호로 보통 씁니다. 소괄호를 써서 논문 본문 내에 인용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때는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쪽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서서 본 것과는 다르게 저자의 성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콤마를 쓰고 저자의 이름을 약어로 쓰고 그 다음 콤마를 쓰고 여기까지가 1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는 여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 출판 연도가 앞에서는 그 제목 뒤에 갔는데요. 여기서는 저자 이름 끝나고 괄호 열고 닫고에 출판 연도가 있고 콤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이 있고 따옴표가 별도로 없죠. 그리고 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슈 넘버랑 페이지 넘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자들을 ETAL 표시를 통해서 퉁쳐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저자가 뭐 5명, 3명이라고 써있네요. 3명 이상일 때 ETAL을 사용을 하고 3명 미만일 때는 3명 초과실 때 ETAL 그리고 3명 이하일 때에는 플레임을 다 적는 식으로 하는데 그때 마지막 저자 앞에는 AND를 적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선 연도가 맨 끝에 가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들어간다. 이것도 한 가지의 특징이 되겠죠. 이거 유립 스타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특징들이 막 약간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봤었던 이 리스트가 레퍼런스 섹션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레퍼런스에 있는 모든 논문은 그 본문 내에서 한 번씩 인용이 돼야 됩니다. 최소 한 번씩 인용이 돼야 되겠고요. 그때 인용을 할 때 IEEE 방식을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했었고요. 소괄호를 사용하거나 이제 콤마 뒤 공백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대괄호 앞에 공백이 없거나 이런 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콤마 뒤 공백이 없게 그 포맷이 되어 있는 저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EEE Access라는 저널이 콤마 뒤에 공백을 안 두는 게 오히려 포맷입니다. 그래서 저널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어서 가이드라인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A를 사용하는 저널들은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번호가 아니라 그 레퍼런스 중에서 특정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를 써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를 쓰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고 이제 여기 사이에 콤마를 안 쓴 것도 잘못된 거고 ETA를 안 쓴 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위치가 이제 올바른 방법은 위에와 같고요. 그래서 마침표 앞에 와야 되고 저자 이름 뒤에 와야 된다. 문장 끝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앞서 얘기했죠. 마침표 뒤에 인용이 오는 이런 실수를 이제 최초로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 저장면 표기 규칙도 어, 일반적인 규칙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것도 저널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널의 어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규칙은 저자가 한 명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두 명인 경우는 누구 앤드 누구 이렇게 표기를 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ETAL 했을 때 ETAL은 이탈릭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PA 스타일을 쓰는 저널 중에서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출판 논문을 언급을 별도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번호를 각각 붙이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뭐 IEEE 스타일은 그냥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니까 딱히 이런 장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명 학회명을 이탈릭체로 사용하는 그 저널들이 있고요. 혹은 뭐 볼드체를 사용하는 그런 저널들도 있고 이것도 그 저널마다 굉장히 어서 가이드라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쓰는 것도 첫 단어랑 고유명사만 대문자를 쓰는 것도 있고요. 첫 단어 콜론 D 첫 단어 고유명사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ITRP, APA 스타일은 뭐 각각 이런데 근데 모든 저널이 이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 따르는 저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정상적인 이 정규 IEEE, 정규 APA를 따르는 저널은 제가 봤을 때 10% 이내인 것 같고요. 여기서 파생된 변형형들을 각자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엔드노트랑 비브텍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을 약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서 비브텍스나 엔드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논문 그 서지 관리 파일을 받고 이것을 해당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면은 약간 더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구글 스칼라 비브텍스나 구글 스칼라 엔드노트 파일은 좀 부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잘 찾아보고, 즉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특정 논문이 우리 AI 분야에서는 특정 논문 A가 있을 때 이 논문을 일단 아카이브에 먼저 발표하죠. 아카이브에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해서 A 프라임을 어떤 학회, 예를 들어 CVPR에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제 구글 스칼라는 이걸 찾아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 동일한 논문이고 아카이브가 올라온 게 좀 더 먼저고 CVPR에 나온 게 좀 더 나중인데 약간 변형된 형태죠. CVPR에 올라온 게. 근데 사실은 논문 인용할 때는 정식 출판물, 정식 출판물인 이거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스칼라는 이거를 찾아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얘가 정식으로 출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써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랑 테이블의 그 언급 방법인데요. 일단 먼저 피겨랑 테이블에 번호를 붙여서 언급을 해야 되겠고요. 등장 순서대로 피겨 1, 피겨 2 이런 식으로 본문 내에서 등장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피겨의 등장 순서도 본문 내에 등장하는 순서를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번이 중요한 내용인데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피겨랑 테이블은 본문 내에서 최소 한 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레퍼런스랑 비슷하죠. 모든 레퍼런스는 논문 본문 내에서 최소 한 번은 사이테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테이블과 피겨도 본문 내에서 한 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문 내에서 뭐 as shown in 뭐 figure 1 이런 식으로 이런 구를 사용해서 뭐 피겨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런 식의 피겨 1과 번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의 언급이 본문 내에서 최소 언급은 한 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논문을 쓴 학생들의 많은 실수가 뭐냐면은 이제 피겨 1을 이제 만들고 피겨 1에 캡션이라는 걸 답니다. 이제 피겨 1에 캡션이라는 걸 대고 캡션 1에 이제 제목을 써놓죠. 그 다음에 이 피겨 1에 대한 언급이 본문 내에 이제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딘가에는 피겨 1을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서술이 모든 피겨랑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테이블의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겨 테이블의 제목과 설명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피겨랑 테이블, 그러니까 그림과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그림 테이블에 제목도 달려 있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설명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캡션이라고 부르고요. 피겨 테이블의 캡션은 이 피겨 테이블만 보고도 내용 이해가 가능하도록 캡션을 작성하자라는 거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겨 테이블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피겨의 오렌지색이 뭔지, 오렌지색이 뭘 표기하기 위한 거인지, 그린색은 뭘 표기하기 위한 거인지, 볼드체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에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피겨 1의 오렌지색으로 나타난 그래프는 우리의 모델을 나타내며, 그린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베이스라인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색깔이나 각각의 그 뭐 점선이나 아니면 솔리드 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언급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캡션에 모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 피겨나 테이블만 보더라도 어떤 방문론이 무슨 색깔이고 어떤 방문론은 무슨 색깔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뭐다라고 이제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적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적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가 뭐냐면은 피겨 테이블의 캡션에는 피겨 테이블의 캡션에는 어 뭐를 적지 말아야 되냐면은 연구 결과를 직접 적으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피겨가 방법론의 그 아키텍처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피겨원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캡션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무슨 모듈 A번 모듈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서 뭐 B번 모듈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없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한 실험 결과가 우리의 실험 결과가 20% 좋았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오직 그림에 대한 설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모듈이 뭐 B로 연결되었고 뭐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의 캡션도 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실험 수치에 대한 언급이 이제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뭐 80%뭐 이런 식의 그 우리의 모델의 수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캡션에 굳이 적혀져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적으면 틀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드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탈릭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에 약어가 있다라면은 약어의 풀네임을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고, 테이블의 캡션 내에도 뭐 우리의 연구 결과가 20%뭐 더 좋았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처음 논문을 작성한 친구들은 좀 그런 것도 같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장 순서대로 피겨월과 케이블 1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피겨랑 테이블은 각각 번호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겨 1 다음에 테이블 2가 아니라, 테이블은 첫 테이블이면은 테이블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겨는 피겨 2, 두 번째 테이블은 테이블 2, 이런 식으로 각각 번호 시스템이 동작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들은 뭐 피겨 1보다 2가 본문 내에서 먼저 등장한다든지 1, 2 없이 3가 먼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내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겠고, 피겨랑 테이블에 F랑 T는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요. 매우 일부 전원은 소문자로 한다든지 혹은 FIG 점을 쓴다든지 TAB 점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마다 달라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일부 전월들이 있고요. 사실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일부라기보다는 제 경험상 20%? 20% 정도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나머지 한 75%는 이 정도로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데는 한 5%?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 피겨 캡션은 이제 좋은 캡션의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 피겨 1은 우리의 프레임워크의 오버뷰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주고, our 모델은 뭐 A 뭐로, B 뭐, C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 캡션이고요. 테이블 캡션도 제목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적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베스트 리절트를
볼드체로 나타냈다. 그리고 박스 AP랑 마스크 AP를 이 표에 썼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션의 작성 위치인데요. 테이블은 대부분의 저널에서 캡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근데 피겨 같은 경우는 피겨 아래에 캡션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저널인데요. 이것도 저널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95%는 방금 말한 이 룰을 따릅니다. 테이블의 캡션은 테이블 위에 있고 피겨의 캡션은 피겨 아래에 있는 이 룰이 한 95% 저널에서는 이 룰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논문 쓰는 학생들의 또 실수가 많이 하는 게 소수점이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 자리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썼으면 그걸 통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리까지 썼으면 둘째 자리를 통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볼드체를 가장 좋은 결과로 쓰고, 그리고 밑줄 그는 걸 두 번째로 좋은 결과로 이제 쓰고, 얘를 캡션에다가 표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에서 가장 좋은 거를 볼드체로 쓰고 그 이후에 캡션에다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식에 번호를 매기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논문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글을 적다가 수식을 적은 이후에 번호를 이제 오른쪽 옆에다가 매겨가지고 1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매긴 다음에 우리가 얘를 직접 글 내에서 언급할 때는 equation 1, 뭐 equation 2 이런 식으로 equation 1, 2, 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quation이라는 것을 적을 때 피겨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를 대문자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자로 적는 이도 있긴 한데요. 굉장히 일부 저널에서 이렇게 EQ를 소문자로 적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식에서 이제 처음 작성하는 학생들이 모르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수식에 점을 찍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점이나 콤마를 찍는 게 그리고 이제 where이라는 단어의 사용법, 이게 굉장히 처음 수식을 작성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잘 지킨 학생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100% 실수하는, 그러니까 처음 논문을 작성하면은 100%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아닌 수식 구두점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수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라인으로 따로 띄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제 좀 두꺼운 수식, 긴 수식을 이렇게 별도의 라인으로 띄어서 쓰는데요. 이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별도의 라인으로 띄어 쓴다고 해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the attention weight are computed as,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또 이게 별도의 문장이고 또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세 줄의 문장이 사실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그냥 중간에 수식이 들어가서 별도로 띄어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더부터 이 마침표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where라고 하는 부분이 이 뒤에 사실은 이제 where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수식은 이제 줄로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띄워놓은 거라서 소문자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here라는 게 또 이제 논문에서만 쓰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where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where라고 하면은 이제 전치사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수식에서는 뭐뭐를 나타낸다 라고 할 때 이 수식에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고, 약간 전시자 자체가 뭐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은 attention weight은 이처럼 계산이 된다. 수식을 쓰고 여기에서 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수식에서는 QK는 뭐를 나타내고 D는 뭘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라는 식으로 where를
거의 모든 수식에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 뒤에는 where가 나온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식 뒤에 다 이제 where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때 where는 이 수식에서 혹은 여기에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전치사 where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we compute the output, 그 다음 수식,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는 뭐냐면 where 앞에 원래 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콤마를 써서 이게 사실 한 문장인데 이렇게 세 줄로 쓴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단락 구분을 띄어쓰기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은 논문 문장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첫 단락, 그러니까 단락이 이제 한 개가 있을 때 첫 문장의 첫 줄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단락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만큼을 들여쓰는 것이죠. 첫 그 줄에 있는 이만큼을 들여서서 이게 한 단락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수식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where의 이 대문자를 안 쓰고 소문자를 W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실수하는 거지만 이제 where 앞에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도 실수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we compute the output 그 다음에 수식 쓰고 where 앞에 들여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탭 같은 거 쳐서 where를 쓰는 이런 식이 이제 잘못된 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별도로 띄어쓰는 것이기만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로 써야 되고 들여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논문 처음 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을 첫 논문 쓴 걸 많이 봤는데요. 이걸 이제 제대로 지킨 사람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첫 논문 쓸 땐 그랬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잘 처음에는 못 지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출판된 논문에도 안 지켜져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출판된 논문들은 다 이제 지도 교수가 잘 이 교정을 그 언급을 해가지고 교정을 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잘 이걸 처음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개념에는 같은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떨 때 특히 이제 뭐냐면 매트릭스랑 벡터가 있겠죠. 매트릭스가 있고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일적으로 매트릭스는 대문자로 이제 많이 표기를 하고 볼드체 처리를 많이 하고요. 벡터는 소문자로 많이 표기를 하고 볼드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매트릭스의 대문자 표기를 수식에 했으면은 모든 매트릭스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벡터를 한번 소문자로 볼드체로 표기를 했으면은 모든 벡터는 뭐 B라는 벡터가 나오더라도 뭐 C라는 벡터가 나오더라도 다 소문자로 써야 되고 이제 볼드체로 표기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숫자를 영어로 쓸 때,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원칙은 뭐냐면은 문장 시작은 무조건 영어 단어로 써야 되고요. 10 미만의 숫자는 이제 이거는 학회랑 전어에 따라 이것도 좀 다르긴 한데 10 미만의 숫자는 영어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about 같이 쓰였을 때는 영어 단어로 써야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ll of them, 뭐 one of them이나 several of them 같은 것은 이렇게 영어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널마다 규칙이 약간씩 다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가 뭐냐면은 10 이상의 숫자들, 예를 들어 뭐 15 에포크, 100 에포크 이런 것들이라든지 단위와 함께 쓸 때라든지 테이블 피겨 번호라든지 섹션 번호, 그리고 몇 개의 나열이 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실제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논문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영어 문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영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시작을 숫자로 하는 경우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사실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단위와 숫자 사이에는 영어는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와 숫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공백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한 개라고 할 때 한 1과 개를 띄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단위와 숫자는 공백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른 표기법이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 경우는 틀렸다 라고 하는 게 영어 문법이 되겠고요. 단 예외가 있는 게 퍼센트와 도, 이 기호들은 이제 기호에 해당하는 단위들은 붙여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소문자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롭스랑 플롭스의 S가 대문자인 경우랑 소문자인 경우가 의미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뭐 일반적인 게 되겠고요. 그래서 1.5 밀리언 파라미터는 이것과 같다. 3.8 기가플롭은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9가 여기 지수로 가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지수로 가서 10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의 콤마를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영어에서의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딱히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경우가 약간씩 있는데요. 이제 천 단위로 띄어서 콤마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공백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저널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학회에서도 대부분 천 단위로 숫자의 콤마를 적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물결표가 이제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식으로 한국에선 많이 쓰이는데요. 논문에서 혹은 영어에서 이 물결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으로 혹은 n-라는 것으로 범위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부터 5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는 1-5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부터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영어로 이제 1 to 5, from 1 to 5 이런 식으로 써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는 틀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 잘 지킨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를 꽤 많이 써서 첫 논문은 작성을 해서 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얘기인데요. 소수점 앞에 0을 꼭 붙여야 된다. 퍼센트는 공백이 없다.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랑 퍼센트는 다른 거다. 이건 뭐 상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픈 같은 경우는 복합 형용사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쏘타라는 것을 할 때나 리얼타임 이런 거 엔드 투 엔드를 할 때는 하이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두사로 사용되는 형용사형의 단어들은 하이픈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만드는 게 바로 하이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하면 3레이어라는 게 사실은 형용사형으로 만들게 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영어 문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약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적을 때 대소문자 규칙이 저널과 학회마다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지켜서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요 단어를 대문자로 하는 것과 첫 단어를 대문자로 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고, 학회나 저널에 기존에 출판된 논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 대문자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식의 이제 A, AI, AU, N 이게 다 대문자죠. 그리고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이라고 할 때 for라는 이 전치사 빼고의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저널이나 또 다른 학회는 이제 아래 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문장의 첫 단어만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 대신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 그때의 이제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스템도 이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속하고요. 예외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 뭐 사이에 있는 얘네들의 시스템은 없고, 이 위 시스템이냐 아래 시스템이냐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특정 저널은 위, 특정 저널은 아래, 특정 학회는 위, 특정 학회는 아래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널마다 다른데요. 학회마다 다른데 이렇게 섹션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랑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랑 이렇게 점을 빼고 작성하는 경우랑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게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서 가이드라인이나 기존에 출판된 그 저널에서 출판된 이 스타일을 잘 보고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유명사는 어떤 경우든 사실 항상 대문자입니다. 이건 뭐 예외가 사실 없다. 고유명사는 사람 이름이죠. 이거는 뭐 어떤 경우나 이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예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봤었던 이 첫 단어는 대문자는 이 시스템 내에서도 사람 이름이랑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첫 단어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규칙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이제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문장 중간에도 t를 대문자화 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화된 그런 방법론의 경우에는 논문 중간이더라도 대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소문자로 써도 틀린 건 아니라서요. 뭐 잘 모른다 그러면 소문자로 쓰는 게 웬만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라틴어랑 강조할 때 AI 논문에서 드물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이탈릭체를 사용을 합니다. 약어에 대해서는 이탈릭체를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 텍스트나 숫자 단위에 대해서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의 주의사항인데요. 쉼표 뒤에는 항상 공백이 있어야 되겠고요. ETA라고 많이 쓰는 이 점 뒤에는 항상 공백이 있어야 되겠고 숫자랑 단위 사이에도 공백, 그리고 피겨랑 번호 사이에도 공백,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문 인사이테이션 할 때 논문 그 번호들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이 대괄호 앞에도 공백이 있어야 되고요. 뒤는 점이 오면은 공백이 없고 점이 아닌 다른 단어가 오면은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공백을 쓰면 오히려 안 된다. 불필요하기보다는 쓰면 틀렸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i랑 eg라는 표현이 있는데 i.2. 그리고 2.g이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각각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i는 that is의 라틴어적 약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eg는 for example의 약어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약어 표현이 되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We use a standard backbone 그 다음에 괄호 열고 that is를 줄여가지고 i.2, 열진에 50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we evaluate on multiple data set 하고 EG 하고 콤마 코코 VOC라고 하는 건데 EG랑 I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EG는 뒤에 설명한 게 유일한 것이죠. 근데 EG I는 이제 뒤에 설명한 게 앞에 설명한 거에 유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EG는 이 뒤에 설명한 게 앞에 설명한 거에 유일한 내용이 아니라 일부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코코랑 VOC 외에도 다른 것을 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EG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쉼표랑 띄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일부 저널을 이렇게 쓰는 저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못 봤고요. 한 전체 저널의 한 1%에서 2% 이런 식으로만 그 정도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주어 동사의 그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the number of parameters라고 하면은 parameters가 복수이기 때문에 r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어가 the number이죠. the number of 이 이제 주어가 되기 때문에 is가 맞습니다. 그리고 a variety of method도 이제 메소드가 메소드 이거 the number of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have처럼 쓰는 게 맞고요. 데이터는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단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터의 단수형이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의 단수형은 데이텀이라는 게 단수가 있고요. 데이텀의 복수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무조건 복수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밑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사를 안 적는 경우가 한국인 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나 더의 관사, 부정관사, 관사를 붙여야 된다. 정관사, 부정관사를 붙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영어적인 얘기긴 하지만 that과 which가 서로 다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that과 which를 되게 한국인 이제 영어 작성자들은 약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은데요. that과 which는 되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method that achieves the best performance is ResNet이라고 했을 때 이 that 뒤에 오는 얘는 이 메소드를 수식하기 위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관계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that 뒤에 오는 게 필수적인 정보일 때는 that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이 써도 안 써도 되는 내용이다 했을 때 위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hat과 위치는 다른 거다. 뭐 이건 뭐 사실 영어 시간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affect, effect 이거 명사형, 동사형도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compare to랑 compare with을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compare with을 쓰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ompare to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compare with은 실제로 우리가 비교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compare to는 유사점을 강조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are to baseline이지 compare with baseline은 이제 틀린 표현이고요. 여기서 we compare our method to 3 baseline이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to랑 with을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써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ss, fewer 같은 경우 사실 뭐 논문에서 둘 다 많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중 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 잘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짓이요. This shows that 뭐 이런 것은 약간 잘 안 쓰면 좋은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 this result show that 뭐 this observation indicate that 이런 식으로 this라는 게 주 단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it is important 이런 것도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고요. The feature selection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it이나 this 같은 대명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틀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잘못됐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렇진 않고 좀 더 좋은 표현이 있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it seems that 어쩌고 뭐 we think 이것도 it seems that은 사실은 좀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쓰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이제 피해야 될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owever 뒤에는 꼭 쉼표가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어적인 사항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nd가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는 and 앞에 쉼표를 써야 된다. 이것도 영어적인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렇게 and 앞에 여러 개를 나열할 때 마지막에 and를 써야 된다. 이거는 뭐 영어 배운 사람들이면 다들 아는 내용일 텐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nd 앞에도 쉼표를 붙여야 될까 말까. 근데 이게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가 이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요. 근데 좀 더 맞는 이제 표현은 위쪽입니다. 그래서 and 앞에 이제 쉼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논문 전체에서 한 번 뭔가를 택했으면 그걸 쭉 논문 전체에서 통일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나열할 때 한 번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번 뭔가를 나열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래를 했다, 위를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쉼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개를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거를 쭉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논문 전체에 있어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과 세미콜론에 있어서 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를 나열할 때 쓰이고요. 세미콜론은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이는데 두 문장이 되게 이제 관련성 있는 내용일 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캡션을 이제 보통 잘못 쓰는 경우 이렇게 많이 첫 논문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figure 1 하고 콜론 쓰고 result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캡션이고요. 제목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Comparison of Detection Result on COCO Validation Set 이런 식으로 구체성 있게 적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Our Method는 right에 있고 그리고 Baseline은 left에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본문 내에서 피겨 3가 언급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꼭 본문 내에서 모든 피겨랑 모든 테이블에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 편집하다가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 피겨 번호랑 본문 내에서의 언급한 테이블 피겨 번호랑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논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겨를 한두 개 빼거나 넣거나 할 때 잘못해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수정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